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김소연입니다. 최근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민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이 76%를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또한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업데이트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 의회는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광주광역시 의원들의 핵심 활동에 대해서 경과 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광주광역시 의회 최은지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려졌지요. 정치권은 일제히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후의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광주광역시 의회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광주광역시 의원들의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경과 보고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련한 내용 광주광역시 의회 최은지 부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Now, yesterday,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presented a progress report on key activities of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covering everything from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last yea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So we're going to be talking with the Vice Chairperson of the City Council, Ms. 최은지, over the phone. 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지난 4일 파면에 이르기까지 소회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번 파면까지 123일의 여정은 국민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다시 우리 삶에 등장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불안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키던 국민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국민들을 보면서 그 용기와 연대에 깊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순간에는 안도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앞으로는 그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지켜놔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모든 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의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8대 0으로 파면 선고가 내려졌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국민들의 우려가 무색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굉장히 단호했는데요. 8대 0이라는 결과는 그 위헌 행위의 명백함에 대해서 헌재가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헌재 결정문에 담긴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는 문장은 단지 한 사람의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원칙을 다시 세운 역사적 선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Right, so again, we have connected with Miss Choi Eun-ji, who is the vice chairperson of Gwangju City Council, and she had first of all shared of her thoughts and her feelings regarding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f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and his impeachment decision that was made on April 4th. Obviously, it is something that everyone in South Korea had felt together, that we had felt such a level of stress and struggle, also a level of trauma ever since this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in 2020. In 2024, in the 21st century, which is something that is coming as a shock. However, it was 8-0 ruling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that was mad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interpreted that everyone had unanimously agreed to the fact that his actions were against the Constitution, something that has come to us as a relief, according to her. 네, 그럼 특히 이 부의장님, 이제 광주시의 이제 부의장님이시다 보니까요. 광주광역시 시민분들에게는 특히 이 5.18 계엄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더욱 더 특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는 그 1980년 5월 이 광주가 계엄령이라는 이름 아래 총칼을 마주하고도 진실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도시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광주가 다시 계엄이라는 상황에 접하게 됐을 때 그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다시 투쟁을 시작했고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정신이 살아있었기에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저지시키고 마침내 파면이라는 정의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어제 광주광역시 의회가 비상계엄 사태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이 의원분들의 핵심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광주시의회는 계엄령 발표 이후에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는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대응에 나섰고요. 또 이후 윤석열 파면과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시의회 청사에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탄핵 촉구 손편지 쓰기, 그리고 파면 촉구 손글씨 릴레이, 피켓 시위, 광장 천막 농성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주말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범국민대회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일부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과보고는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공유한 것으로 광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정치의 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기록입니다. Yeah. Okay, so what we have just heard from her is that obviously because Gwangju has experienced of this martial law and of its traumatic experience back in the 1980s in May 18th, so it was even more special for Gwangju citizens because we have once again experienced the Gwangju uprising back in the past. So it was very traumatic when the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which is the reason why Gwangju citizens have been more active than any other regions in protest of this martial law and of the dictatorship that Yoon had been showing off. And as of yesterday, once again, the Gwangju Metropolitan Council had presented a progress report. Now, this was on key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city council, which covered everything from the martial law situ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Yoon Suk-yeol's impeachment. So the contents include things like what the council had done in terms of its proactive attitude and actions that were shown regarding martial law that was declared back in the past, because there was an emergency meeting that was held by the council members immediately after the martial law had been declared last year, and there have been statements that was officially released from the city council multiple times requesting for his impeachment and step down from the office. There have also been written letters as well as mega size of the pickets and the relay letters, as well as tent protesting that they had been conducting, that were all included in this report that was written out yesterday. And also the council members have been visiting Seoul every weekend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an-government or more like pan-citizen rallies against Yoon Suk-yeol for the impeachment to be made swiftly.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시의회의 즉각 대응 그리고 또 흔들림 없는 광주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평가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주는 정치가 멈춰도 시민이 멈추지 않는 도시입니다. 무력감에 빠질 법한 시기였는데도요, 시민들은 다시 응원봉과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고, 그 시민들의 발걸음이 다시 바로 정치가 제길로 돌아오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시의회는 그 연대와 실천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회복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Right. I think something that she just said is something that is powerful because she mentioned that Gwangju is a city where even the politics may stop, however, the citizens will never hold. So obviously, a lot of South Korean people, if not only Gwangju, we have all been feeling this severe level of incompetence. However, despite all these situations, citizens have never really halted or stopped or even paused, but they have immediately walked out onto the streets and participate in the rallies, holding up these cheering stands, and they were able to make their own opinions be expressed regarding how unlawful and how undemocratic all this situation was, which made it possible for this situation to happen.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은 됐지만 아직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는 잔불 정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앞으로 정치권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헌재의 판단은 행정적인 파면일 뿐 형사적 책임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법적 단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 앞에 이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권은 이 사태의 책임과 후속 조치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세우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Right, there are three things as she has just mentioned regarding what is to actually be happening right afterwards. Because although former President Yoon was impeached, there are still talks about the remaining of the complete end to this thing that had happened. And so, as for the political sector, that the roles they actually possess to play is number one to understand that this was only an administrative judgment that was made, and there are still some things that we need to consider regarding the criminal charges so that we will be able to righten off the constitutional order. So Yoon will not only be administrated in terms of its sentence, but also in terms of the criminal charges. We need to understand what is to happen right away. After that, we would also need to understand how to investigate the whole truth about this complete situation and be able to determine who had done what and which had happened after what order. And the political sector w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come up with a system to prevent such happening ever again, and also be able to provide what kind of vision South Korea may be able to have in terms of its future stance. 지난 123일 동안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경제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시민의 모든 것이 정상의 위치를 찾아가도록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시의회는 조기 대선을 대한민국의 재출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동시에 광주 시민을 위한 전략적 대비와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광주의 아젠다가 실종되지 않도록 지역 공약을 선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런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돌봄 정책 등 민생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신속히 복원하고 재가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의 정치와 책임의 행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Right, obviously over the past 123 days, politics have been rather chaotic and the economy had faced severe difficulties. So as for the Gwangju Metropolitan Council's plan as to what to carry out to help the citizens return to its normalcy, she just mentioned that this early presidential election that is to come within 60 days is seen as an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So they would make sure that Gwangju's agenda, Gwangju City's policies and of its agendas will not be excluded in the new government that is to be formed, and also be able to use this opportunity to plan in preemptive manner for the regional policies to not be forgotten but be included in the new government. And also she mentioned about how the policies will now be centering on taking care of the small business owners and also of the welfare system that Gwangju is always focused on to carry out so that these Gwangju citizens' lives will be returned
back to the normal state. 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지난 123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옳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 열린 대선 그리고 정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최은지 부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간편하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서민들이 즐겨 찾기도 하는데요. 밀가루, 식용유 같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 광주의 이것 평균 가격이 평균 7,000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장에 물과 전분을 섞고 채소를 볶아서 국수에 비벼 먹는 음식. 자,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짜장면, 2번 탕수육.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ich menu I am talking about. So what is this dish? It's a popular eating out menu that can be enjoyed as a quick meal. Since it is a relatively inexpensive, it is often favored by ordinary people. However, as the prices of raw materials like flour and cooking oil have increased recently, the average price of this in Gwangju City had also seen a rise in the approximately 7,000 won. Now it is a dish that is made by mixing water and starch into black bean paste, stir-frying vegetables and serving it over noodles. So what is this dish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짜장면 or the black bean noodles, or number 2, 탕수육? If you know your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님과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93-0119 국제구조위원회.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이 함께합니다.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제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른 김장하 선생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장하 선생을 만나서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며 김장하 선생을 회상하는 장면인데요. 내게 고마워할 것은 없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내게 주었으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여기에서 사회에 갚아라는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기여해달라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말이죠. 사회에 갚아라, 영어로는 pay it forward to society 라고 해볼 수 있겠죠. pay it forward 라고 하면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한번 사회에 갚아라, pay it forward to society.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김대현 위민 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위민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들어볼까요? 현대어로는 WW, 우리. 우리가 예.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치의 개념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 위민, 백성을 위하다의 사상인데 이걸 현대어로 바꿔서 우리가 주체다, 백성이 주인이다 이런 뜻으로.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만장일치 8대 0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5가지 이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 헌재에서 하나하나 짚어주긴 했습니다만 좀 간략하고 쉽게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엄을 선포한 그 유연성, 계엄을 선포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유연적 요소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국회와의 갈등이 행정부와 국회가 갈등이 있지만 이거를 계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쟁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의 계엄령을 발동하려면은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 요건에 절차적 문제가 하자가 있다.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국회에 군경이 투입됐는데 이게 전 국민이 거의 생방으로 이게 다 지켜봤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권분립에 좀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국회의 권한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리고 이게 군인과 경찰을 동원할 정도의 사항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위법성을 좀 제시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고령 발령인데 포고령 1호가 이제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정치활동 금지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든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재난도 사실은 정치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국회와의 갈등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전체 정치활동 금지한 거는 포고령 위반이다. 네.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문제. 이 부분은 영장 실질주의, 영장 없이 또 하나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조인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했다. 이거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했었는데 사실 이게 판결문을 보면은 108페이지가 돼요. 여기 이제 이것저것 빼고 나면 80페이지가 넘는데 이 5가지를 위법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거의 8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저도 좀 읽어봤는데 거의 뭐 간용어도 없고 부사도 없이 깔끔한 문맥으로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논술의 전형적인 글로 모범 사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만큼 뭐랄까 그 쉬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 어렵잖아요. 위법성이 조각되고 막 이렇게 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누구나 국민들이 쉽게 들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부사라든가 간용어구들 다 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고기의 기름을 싹 뺀 상태에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탄핵 심판이 왜 이리 늦어진가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예. 뭐 4대 4다, 5대 3이다, 뭐 기각, 합헌 이런 여러 가지 인용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판결문 헌법재판소 판결문 쓰기 위해서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예. 이 100페이지 가량 되는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 모두에게 대다수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논란을 잠재울 것인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숙고를 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라든가 양 진영, 진보나 보수에서는 서로 뭐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이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탄핵 이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The first question that we had talked about is regarding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ruled on the impeachment trial of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on the April 4th, and the verdict was passed unanimously with an 8-0 decision. And the court addressed 5 procedural issues one by one, among which 5 of them was number 1, the risk of this martial law that had been declared. It was again a very unconstitutional decision that was made, and also in order for the martial law to be declared in the first place, there are some procedural organizations and procedural steps that must have been carried out, yet they were also unconstitutional, also it was regarded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there was an input of the police forces into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which was also search and seizure activities that were carried out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Another thing was that when the martial law, the first decree had been released, it actually prohibited all kinds of political activities, which was again unconstitutional, and the last of which was regarding the jurisdiction part, because all the legal experts had been tracked down, and so this is also violating of the 3 divisions of the power authorities, and in specific to the jurisdiction part. One thing that he has just mentioned is regarding how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had come to a total page of 108, which means it's 80 pages of only the contents included, and this means that the reason why it had taken a total of 123 days in total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making such a ruling is because these pages long of such important content will be included for the public, for the people to be aware of this without so much of the difficult wordings, and so this is the reason why it had taken such a long time.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승복이나 사과의 이런 메시지는 따로 없었죠. 하지만 어제 여러분 옆에 머물겠다라고 이렇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만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내고 행동한다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아니지만 예. 이분이 자꾸 어느 한쪽에 소수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만 이게 소통하는 게,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내야지 국민들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려면 국민께 죄송하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기각이 됐지만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나를 버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곁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저를 뭐 지켜주세요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아예 두 사람의 같은 전직 대통령의 상을 보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어느 한쪽은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Right. Well,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is currently staying at his own residence, and there has been no message of apologies or acceptance of this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However, yesterday he delivered a message to his own supporters stating, "I will stay by your side," which has drawn many criticisms. One thing that he has just explained about it is that it is also drawn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a president of a country must not be doing politics only with the people that are supporting him. It is a very important and pivotal role of the president so that they will not be sided with any one specific party. However, when we see of Yoon, we get to see a lot of messages and actions that are carried out that are excessively sided into one party, which of course he is no longer a president as of now. However, it is still very inappropriate for him to be siding up with only his own supporters. He also mentioned of an example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ho was also appealed for the impeachment, yet it also failed. When Roh was actually going through everything, including the prosecution's offic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he actually called for his supporters to let him go, to abandon him, which is actually very opposite of what Yoon had just said, because Yoon did not explicitly say, please do side up for me, please do support me, but he was giving up the message, I am by your side, so please do remember me. So it is something that is regarded very inappropriate, which he also regards to be something that we should all be able to understand about. 또 이렇게 관저에 머물면서 이런 메시지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관저 정치 또 사저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거리로 나와서 지지자들을 선동하진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열과 또 갈등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예상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그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그 극명했던 보수 세력들의 아스팔트 정치는 끝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얼른 새로운 정치 모델과 인물을 내세워서 차기 집권을 위한 노력을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그 목소리라든가 주장에 힘이 있겠느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그런 힘을 가시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사저 정치라는 게 뭐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뭐 책방을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뒷방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통하지는 않을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이번엔 내란죄 문제부터 그다음에 뭐 부인의 그 주식 문제라든가 이런 재판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 세력이라든가 세력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선 국면이 접어들면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Well, many are also expressing concerns regarding his residence politics or private residence politics that Yoon may be carrying out, worrying that he might incite his supporters on the streets even. And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n a potential early election scenario, he might become a divisive and conflict-driven figure in this situation. However, according to our critic, he mentioned that it's not going to be very viable for Yoon to have any power upon people anymore.
now because again we have all come into the race of this primary election and the pre-early elec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this whole country is very focused on, where in his situation he has already been impeached as a former president. What kind of power could he possibly really have in practical sense? However, he did also mention about how Moon Jae-in, who was one of the former presidents of South Korea, when he had retired from his presidency, he stepped down and only opened a bookstore. Immediately a bookstore was also criticized very strongly from the People Power Party, saying that he is still trying to run a backdrop or a background scenario of the politics on the backside. So we want to see what's going to happen. However, it is very unlikely that Yoon will be able to have any power from all this politics that he may be showing behind the scene.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의 시간인데요.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뭐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곧 사퇴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언론에서 보면 9일에 사퇴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이 시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김부겸 전 총리, 예.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좀 이렇게 크게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야당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출 방식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의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재명이다 어대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중요성이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국회 탄핵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원식 의장이 절차를 만약에 소홀히 했으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탄핵이 안 될 뻔했어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어대명이든 뭐 어떤 야당이 뭐 유리한 주권이든 간에 절차의 중요성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두 번의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던, 어떻게 보면 보수 입장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는, 뭐 본인들도 이야기했던 패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중질환은 오히려 진짜 망하는 길이란 거를 계속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이제 전 경남도지사겠죠. 홍준표 지사가 출마 의지를 밝혔고,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또 누굽니까, 가장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동부 장관을 했던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해서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명태균 수사에 의해서 지금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한종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개국 공신이란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전 대표지만 같이 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입장을 나오고 있고,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고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수에서는 지지율 1위지만 이분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었거든요. 굉장히 구구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구구적인 그 예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층,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은 양쪽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요. 보통 51대 49로 게임이 끝난단 말이죠. 예. 지금 지지율이 아니라 대선이 다가오면 양 진영의 지지율이 좁아져요. 그게 보통 2%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승패는 보수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보수 쪽에서는 지지율은 높지만 중도층에서 호감 가는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중도의 표심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땅한 인물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염려할 점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업동이 새로운 인물을 데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현재 국민의힘 주자들을 전부 제외하고 제3의 인물을 업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 바깥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수든 진보든
분열되면은 선거는 치르나 마나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 이거를 양측을 좁혀가는 과정을 할 건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만만치 않게 보수층이나 중도의 표심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분이 사실상 나중에 저는 보수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Right, so as again, South Korea has entered into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period where, well, presidential hopefuls announcing their candidacies. We heard about the Democratic Party where Lee Jae-myung, the Flo Party representative, plans to, according to the media, resign from his position as of the 9th. And we also have the former Prime Minister Kim Boo-kyum as well as the Joguk Innovation Party members also signing off their candidacy. One thing that he has mentioned i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procedures, because we have seen through this whole process where Woo Won-sik, the party floor leader of the National Assembly, had taken a very careful and precocious measures in terms of doing this constitutional whole order, which had made it possible for today to be possible, because if anything went wrong in the procedures, it would also be all cancelled off. As for the People Power Party, it is their second time that the impeachment had been acted upon their own party presidents, and this is following Park Geun-hye, the former one. And so we have heard about how Hong Jun-pyo, the former Gyeongnam provincial governor, as well as Oh Se-hun, the current city mayor of Seoul City, who is also being targeted. As for the Myung-tae-gyun Gates, a crucial member, as well as Kim Moon, the former minister of the labor and employment, is also being also announcing their candidacy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We have actually talked about many others, but we have to move on. 사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주말이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을 이제 동시 투표하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우원식 의장의 개헌론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헌이 1987년이 9차 개헌이 끝이었거든요. 거의 40년이 돼가잖아요. 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하도가 됐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주장하는 거는 어차피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내란 세력들을 지금 척결해야 하고 아직 내란이 끝난 건 아닌데 네. 이 논의는 지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국민의힘은 사실 동조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동조하고 내란이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헌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개헌론이 하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헌의 시기가 맞는데 이제는 또 뭐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Right, so we also talked about how there has been a men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long with the election that is to be preceded. 사실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국민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